네, 자 이번 시간 제75회 전산학기 1급 제75회 기출문제 이론문 시험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격률이 39.81%가 나왔었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평균이 한 35% 정도 되는데 39.8이니까 난이도가 약간 쉬웠습니다. 그전 전산학기 2급 75회 2급보다도 오히려 합격률은 높아요. 2급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순환 과정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선 거래가 있으면,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분계한 거를 각 계정에 옮기는 전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산표, 일개표, 월개표 하는 시산표.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산이 됐어요. 그러면 결산 정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산 정리 전 시산표에서 결산 정리하고 나면 결산 정리 후 시산표. 그리고 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데 결산 본 절차에 들어가고요. 결산 본 절차에 가면 자 장부 마감 들어가는데 장부 마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수익비용을 먼저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나중에. 왜 그러느냐?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자,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수익비용 계정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을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각 계정, 수익비용 각 계정을 마감하면서 마감하면서 손익계정으로 다 옮겨서 여기서 손익계산서 예비계정이라 할 수 있는 손익계정이 마감이 되고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자본계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요거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면 1년 동안 장부 작성이 끝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느 걸 먼저 하느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자, 1번부터 볼까요? 거래 식별 되면 뭔가 잘못됐죠. 분계와 전기가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3번 먼저 볼게요. 수정 후 합계 잔액시산표가 나왔어요. 기말 수정 분계가 그 다음에 있고 수정 분계 한 다음에 수정 후 합계 잔액시산표가 나와야죠. 결산 정리 분계 전에는 수정 전 합계 잔액시산표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수정 전 합계 잔액시산표 나오고 수익비용 계정 마감. 자, 수정 후 합계 잔액시산표. 근데 수익비용 계정 마감, 물론 결산 정리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가 여기 있어요. 기말 수정 분계가 여기 있어야죠. 여기. 한 다음에 수정 후 합계 잔액시산표 되고 요 수익비용 계정 마감은 요 다음 요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순서가 틀렸고 자, 2번 거래식별 분계 전기 수정 전 합계시산표 그리고 기말 결산 정리 분계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 후 합계 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집합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 구하고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최종 재무제표 작성한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자, 이거 한번 참고 자료로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구하려면 손익계산서 작성 순서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런 매출총액이 나오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그러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당기순손익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 요거를 구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요거죠. 얘네들은 영업이익 구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매출한 상품이 일부가 환입되었다. 순매출액 구할 때 매출했다가 되돌아왔다. 그러면 순매출액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하면 1번은 맞고요. 정답이 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죠. 자, 영업이익하고는 상관없고 보험 차익, 기부금. 자, 전부 다 보험 차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전부 다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많이 어려워하는 재무회계의 개념 나왔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 요거하고 약간 충돌이 생긴 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목적 적합성이죠. 그래서 신뢰성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 목적 적합성은 약간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관점 이렇게 되는데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충실하게 표현이 충실성 일단 하나 나왔죠. 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신뢰성 요건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해야 충실성 아까 나왔던 거. 적절한 측정 방법, 표시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고 실질이 우선 법적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적 형식은 기업회 기준을 말합니다.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관습주의, 보수주의라고 그러는데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 맞고요. 표현의 충실성, 실질이 우선, 중립성.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표시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이 회계 담당자들이 동일한 경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더라도 그 값은 똑같이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신뢰성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면 아까 신뢰성 요건, 표현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자, 아닌 것은 3번 적시성이 되고요. 4번 문제. 자, 요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단기에 취득한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원래는 정률법으로 해야 되는데 실수로 정액법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것. 자, 원래 정률법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5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적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정률법이죠. 근데 이거를 정액법으로 처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해마다. 그러면 정률법으로 했을 때는 요만큼 감가상각비가 계산돼야 되는데 정률법으로 하니까 요만큼만 돼서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했을 때 100원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했으니까 70원 정도 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적게 했다는 거죠. 비용을 과소. 근데 과대라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비용을 적게 하면 단기순이익은 많아지겠죠.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건 맞고요. 영향으로 올바른 것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건물에 대한 거다.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다. 근데 100원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원 뺐을 때는 9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7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30원이 나와요.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죠. 근데 과소계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고 부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단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 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고자산 개념이 뭐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현재 보관 중인 자산, 판매용 자산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으로 보유 중인 토지, 이건 유형자산이죠. 판매용이 아니죠, 이건.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단기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이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비품이죠. 유형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이 건물이 유형자산이 아니고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건물이나 이런 토지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겠죠. 판매용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뭐다? 손익계산서죠.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재무제표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목적 맞고요.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6개월, 분기당, 월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최대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 헷갈리면요. 개정공 및 적유 등록 메뉴 들어가서 항상 시험 볼 때 켜놓으세요. 이런 시험 볼 때. 자, 자본 조정 갔더니 자기 주식 여기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여기 있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령껏 시험 보세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만약에 이게 메뉴가 너무 길다 그러면 컨트롤 F 눌러서 계정 과목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대손충당금은 채권 또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비용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거 외상매출금. 근데 지급업, 미지급금, 가수금은 이건 다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전산회계 2급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가수금이 헷갈린다 그러면 아까 컨트롤 F에서 찾기 가수금 엔터 쳐보면 가수금 유동부채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 재무회계가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원가 개념이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 원가란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정 제품이 제조에만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 부과할 수 있는 원가이다. 추적 가능성 분류하는 방법이죠.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원가 형태란 조업도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총 원가 발생액이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 그 변화한 형태를 말한다. 변동비, 고정비 이야기하는 거죠.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다. 제가 이거 교재에다가 2018년 교재에다가 그림 하나 예를 들었죠. 대학 졸업장은 땄는데 대학 등록금이라는 원가는 이미 들어갔고 졸업장은 받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바로 매몰 원가입니다. 이미 들어가 버린 거 대학 등록 졸업장 가지고 와서 등록금 돌려주세요 한다고 돌려주나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현재의 의사결정은. 알아서 취업하는 수밖에 없죠. 자, 1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로서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함정이 이겁니다. 과거의 원가이다. 자, 관련 원가 하면 이 말만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자, 이게 관련 원가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 자,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피자를 먹게 되면 치킨의 그 바삭함 또
치킨을 먹게 되면 피자의 그 맛을 또 느끼지 못하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그 비용,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기회비용이 제일 적냐?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자, 인생은 항상 결정의 연속입니다. 자,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 시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이 경제적 효익 중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가 기회비용이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원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는 그만큼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원가가 아니고 뭘 먹을까 미래에 대한 그런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다 하는 건. 그래서 2번이 요 함정, 요 단어를 살짝 바꿨어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원가를 기회비용 관련 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자, 재고 감모 손실이죠.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거는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조 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에 더한다. 1번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맞는 게 되고요.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지금 나왔는데 자, 주식회사 우진전자의 원래 기초 및 기말 재고 자료이다.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가 구할 건 요거고 9번 보니까 제공품, 기초, 기말 나와 있어요. 제품, 기초, 기말. 요것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은 200만 원이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제조 간접비, 요거까지 다 더한 금액이 단기 총 제조 비용입니다. 그러면 자, 계정을 두 개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공식은 우리 전산회 2급에서 계산한 것처럼 자, 거기서는 상품을 했지만 여기서는 제품.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에 플러스 단기 순매입하는데 여기는 제품이니까 단기 직접 만드는 거죠. 완성품 제조원가. 우리가 사오는 게 아니고 완성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에 같이 기말 제품 재고에. 그러면 요 계산하면 나머지 여기 금액은 뭐냐? 판매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제품은 여기 있어요. 150만 원. 기말 제품 5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완성품 제조원가만 있으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완성품 제조원가 어디서 구하느냐? 제공품 계정에서 구하죠.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장부입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100만 원.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전부 다 합친 금액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제조 비용 총 제조 비용이 200만 원. 자,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 제조 원가가 되죠. 기말 제공품이 3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합산하면 300만 원. 자, 차변대별 합계액은 똑같아야 되고 30만 원 빼면 270만 원이 완성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이 완성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에 보면 제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270만 원. 자, 이걸 해석하면 지난달에 팔다가 남은 제품이 150만 원에 이번에 새로 완성된 제품이 270만 원. 두 개 더하면 420만 원이죠.
자, 420만 원 중에 팔다가 남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50만 원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팔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420에서 50만 원 빼면 370만 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2번 문제. 자, 또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 명세서상 당기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우리 제공품 계정에서 재료비, 노무, 경비, 제조간접비 다 합친 거. 자, 재료비, 직접 재료비 있습니다. 그 다음 노무비 있어요. 그 다음에 경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제조간접비. 이거 뭐 다 더하면 되겠네요. 전부 다. 그래서 더하면 50, 70, 100, 10만 원. 예, 답은 그냥 이건 암산으로 나올 정도로 간단히 나왔습니다. 110만 원. 1번이죠, 1번. 예. 11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 문제. 과세 표준에 대한 거. 교재에 요 표가 있는데 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교재에는. 과세 표준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 흔히 말하는 매출액이죠. 그 매출액에 간혹 가다 보면 매출액에서 더 추가로 더해야 될 게 있고 더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거. 반대로 이건 매출액에서 빼야 된다. 포함하지 않는 거. 차감하는 거. 또는 매출액에도 안 들어가고 차감도 안 하고 어디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매출 할인 이런 게 있지만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자, 공급했는데 돈을 빨리 안 줘서 연체이자를 우리가 받아냈어요. 자동차 할부로 살 때 늦게 내면 연체이자 내잖아요. 자,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 아니 이 회사가 이거 손해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성격으로 받은 건데 이것까지 부가세를 물리겠다? 그건 좀 심하죠. 그래서 요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했다가 환입돼서 왔어요. 그러면 매출할 때는 과세 표준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과세 표준이니까. 근데 환입됐습니다. 그럼 우리 순매출액에서 순매출액 구할 때 총매출액에서 환입은 빼잖아요. 빼버리면 과세 표준에서 얘는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3번. 공급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에서 할인해 주는 거. 이거는 매출 할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 순매출액 공식 구할 때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빼지만 부가가치세법으로 갔을 때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거나 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항목이 아니랍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가감하지 않는 것 요 밑에 들어가고요.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요거 잘 보세요. 함정을 파놨습니다. 도달한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물건을 팔았는데 그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파손돼 버렸어요. 없어졌거나.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못하죠. 그래서 이건 매출액으로 볼 수도 없죠. 자, 택배로 발송해놓고는 장부에는 매출액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으로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착하기 전에 택배에서 사라져 버렸거나 부셔졌거나 그러면 차감해야죠.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이거. 도달하기 전에. 근데 도달한 후에 파손된 건 그럼 어떻게 되냐? 누구 책임이에요? 도달한 후에 일주일 있다가 파손됐다. 우리가 홈쇼핑에서 불러서 며칠 이내에 반품 안 오면 판매로 잡아버리잖아요. 도달한 후에는 판매로 보는 거죠. 과세표준,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로 보는 거는 3번입니다. 3번이 아니죠. 이거. 4번. 도달한 후에는 파손되거나 멸실된 재화, 이거는 소비자 책임이지 판매한 사람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로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내야 되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고 자, 요거 단어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전이고 이거는 후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의 증명서류로서 발급하는 겁니다. 이걸 주고받음으로써 누구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누구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2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가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자, 요거 계속 바뀌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처음에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3억 이상 팔았으면 공급가액 3억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없이 전세만 받았어요. 나 수익 없다. 버티지 못하죠. 그거를 시중금리로 계산해서 당신네 전세 2억이다. 그러면 시중금리로 계산해서 환산을 했더니 곱하기 0.1 그러면 2천만 원 간주 임대료 하겠다. 그러면 요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주고받은 돈은 2억인데 이걸 은행이자로 환산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교재 316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해가지고 택시 운송, 택시 기사 보고 우리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보세요.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노점 가서 세금계산서 꺼내달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동 판매기 세금계산서 안 줍니다. 목욕, 이발, 미용업,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여기 중에 보면 간주 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예외다. 그 다음 국외 수출하는 재화, 국외 제공하는 거, 선박 등 항공기, 그래서 자판기 가서 한번 발로 쳐봐요. 주나 안 주나.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가 아니고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부가가치세 특징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국세죠. 지방세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내요. 우리가 물건 사면.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편의점에서 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재화 용역이 공급되는 과세 대상이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 소비지국 과세,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합니다. 물론 수출은 영세율 적용되고. 자,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간접세라 그랬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있고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비용 부가세. 다단계, 전단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단계 갑니다.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 10% 세금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론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